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 이렇게 참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금년은 저희가 외교부로서는 전혀 결코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은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외교부라는 조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곳에 공간을 두고 있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처음으로 일기 후보생들을 모집을 해서 처음 이제 개원을 하는 그날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국립묘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묘지를 가서 선배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후보생 하나하나에게 대한민국 외교관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다. 우리 수장을 테러로 이를 정도로 그런 조직에 너희들이 들어왔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면서 어떤 정신교육을 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30주년 아웅산 사건 30주년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이 실국장 회의에서 아주 뜻깊은 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교부의 한 간부분께서 바로 아웅산 사건의 유가족의 일원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외교부는 매년 30년 동안 그날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해왔는데 그분께서 이제 더 이상 30년 동안 해왔던 이 행사를 이제 이 정도에서 좀 그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웅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교부에서 순직했던 많은 분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 행사로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미를 바꾸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하루하루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1983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드디어 저희 여러 가지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웅산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가질 수 있고요. 또 칼기 폭파 사건 같은 그런 큰 사건도 저희가 생생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짧은 반나절의 세미나이긴 합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내면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립외교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나절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면서 제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래 되긴 되었습니다만은 딱 20년 됐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립외교원 제가 왔을 때는 외교안보 연구소 연구원이었죠. 거기에 제가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계시는 우리 선배 대사님들 배우니까 그때 제가 만나 배웠던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93년도 2월 달에 학교를 떠나가지고 정부에 들어왔다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으로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94년 12월 달에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만 모처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배우니까 마치 오래 떠나 있었던 옛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쓴 그 자서전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그런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 때 북한과 관련된 테러리스트의 흉탄에 나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 나는 이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전 사실은 그게 그분의 참다운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2002년 5월 달에 박근혜 그 당시에 정당 대표였죠.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평양 방문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씨앗은 7.4 공동성명에서 뿌려진 것인데 아직 그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과 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김정일 위원장께 약속을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최근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또 통일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정말 남북관계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런 분단 상태 속에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단이 영구화될 수밖에 없고 통일의 길은 그야말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최근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고 또 핵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지만은 아직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의 행동력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다정화되고 소형화되어 가지고 북한이 전술적인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한반도의 전략적인 균형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에 아침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점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에서 특히 평화통일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쓰는데 일조를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제1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휴대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제1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입니다. 제가 외교사 연구센터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세션 관련해서 제가 양해를 드릴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션의 사회는 원래 국립외교원 고진환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한 해외 일정으로 지금 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초청장 발송할 때 이번 세션의 작은 발표 주제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주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가 최종 프로그램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잠시 오늘 회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 제목이 2014년 공개 외교 문서와 오랄 히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외교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1차 자료가 문서 자료와 비문서 자료로 나눴을 때 문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외교 문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문서 자료는 관계자들의 이제 구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세션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 해 공개된 83년에 우리 외교부가 작성했던 그 문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외교사연구센터에서 그동안 해왔던 구술사 프로젝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외교사연구센터가 발족한 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 해에 공개되는 외교 문서가 어떠한 주요 사건과 사례를 담고 있고 그게 우리 외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전직 대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의 일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자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라는 그러한 사례와 또 김대중 정부 당시의 한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는 박성순 대사님의 고술사 프로젝트였고요. 후자는 양성철 대사님의 고술사 업적이었습니다. 이번 패널리스트로 참가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두 분인데 임남식 교수님이십니다. 임남식 교수님은 저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유럽 아프리카 연구부 교수 재직 중이시고요. 중동정치 그리고 테러리즘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정책 분석과 기고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도착이 늦어지고 계시는 저기 마상현 교수님은 카톨릭 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미국 외교정책 그리고 한미관계 동아시아 냉전사를 전공하고 계시고 학계 그리고 정책 서클에서 최근 급히 역할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제 왼쪽에는 오늘 토론자로 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최창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시 중동 지역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내놓고 계시고요. 중진 연구자로서 건국대 히브리 중동학과 그리고 글로벌 융합대학 융합인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제일 왼쪽에 계시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미국
미국 대외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동북아 국제 정치 그리고 나토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한 동맹 관련 연구에서 왕성한 정책 분석 그리고 재현을 해오고 계십니다.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저희 패널 리스트 외에 아주 귀중한 원내외 귀빈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저희의 발표 토론은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플로어에서의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은 20분 이내에서 발표를 마쳐주시고요. 토론자분들 10분 이내에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순서는 임남식 교수님의 발표, 그리고 시청현 교수님의 토론, 그 다음에 마상현 교수님의 발표와 이정현 선생님의 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임남식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임남식입니다.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중동 연구를 맡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박동순 대사님을 모시고 구술사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외국에서 유학할 때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외신을 통해서 접했던 중동과는 다른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생생한 한국 외교의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아랍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5차례의 녹취 면담을 하는 동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행복했고요. 한 연구자로서 이렇게 외교사 관련된 논문을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법론적으로도 미숙하고 분석들도 아주 미완이지만 이게 사실은 먼 수백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자 관계 또 아랍 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즉 갈등 관계에 있는 두 국가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거기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35년 전의 기록이지만 마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화두를 계속해서 생생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제가 좋았던 것은 우리 박동순 대사님께서 명확히 기록을 하고 계시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점. 그래서 비록 사실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보고만 지냈었지만 이제 한 명의 연구자로서 당시에 우리 대사님을 비롯해서 외교부의 간부들 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긴박하게 오고 갔던 여러 전문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게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한 과거의 한 정점에서의 그 화석화된 기록이 아니라 현지 시제로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저도 한 그 연구자로서 주제로 계속 삼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외교관 훈련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갖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생생한 고민의 어떤 그런 딜레마의 상황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외교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주한 이스라엘 비서관 폐쇄와 관련된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과연 뭔가 하는 부분들을 한 2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무대에 있어서는 소위 그 protracted social conflict라고 가장 오래된 분쟁,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치 그 표현한마로 한 이슈를 딱 해결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슈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 들어오는 분쟁입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하나의 땅을 놓고 두 개의 다른 정치 세력들이 싸우는 국면인데 여전히 2013년 10월 현재까지도 그 분쟁에서는 전혀 한 발도 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대로 이런 만성적 갈등 상황에서 이스라엘과도 그리고 아랍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다른 제3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1978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결정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돌발적인 사안이었다고 우리 박 대사님께서도 증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975년부터 78년 이 시점까지 저희에게 지금 축적되어 있는 외교 문서를 쭉 탐독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외의 하나의 통보였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62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수교할 때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호감이 굉장히 강한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우리 박 대사님께서도 증언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료에서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2000년에 디아스포라를 해결을 하고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는 그 자체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국가의 그 부흥, 중흥을 추진해야 되는 그 당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두 차례의 중동 전쟁, 두 차례의 중동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아랍연합군과 승리로 이끌어냈던 어떤 그런 모험, 그 영웅담적 스토리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그 호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나중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키부츠나 모시아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한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아랍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미지가 없었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1952년에 가말 압둘 나셀이 이집트에서 군사혁명을 통해서 아랍 민족주의 횃불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으로 또 나셀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시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호오의 그 리더십의 그 감정을 가지고 특정 편을 들고 또는 경원시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서를 판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이익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검토되어 오고 있던 기록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그때 아랍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21개, 소위 리그 오브 아랍 네이션스로 통합되어 있는 일종의 블록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9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비해서 결코 앞서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유엔의 무대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1개의 블록이라고 하는 이 아랍권에 대한 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바이털 인트리스트에 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런 유엔에서의 어떤 정무적 남북 경쟁이라고 하는 국면으로 저희가 아랍을 아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하나에 대한 신화적 요소는 굉장히 많고 컴펠링한 요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대 21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어서는 아랍에 비해서 그렇게 웨이트가 많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1973년부터 본격화된 한국 그 건설 시장의 한국 건설사의 중동 진출이라고 하는 구도, 그리고 73년 1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보이콧이 본격화될 때 경제 성장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됐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랍에 대한 그런 아랍 쪽에서 들어오는 반 이스라엘 스탠스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전략적 환경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1962년에는 그 이스라엘과 수교가 이루어졌고 또 대부분의 아랍 국가도 사실 62년도에 수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62년에 이스라엘 수교가 이루어지고 바로 2년 후에 이스라엘은 주한 상주 공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주 공관을 처음으로 설치한 게 1992년입니다. 즉 62년에 수교를 하고 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리 공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상주 대사로 이제 부임하신 분이 지금 저와 면담을 같이 하셨던 우리 박동순 대사께서 초대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상주 대사 파견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상주 공관 설치라고 하는 것이 30년 동안 계속 딜레이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는 아랍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함수처럼 만들어왔던 그런 상황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1969년에 주 이태리 대사였던 유재흥 대사를 겸임 대사로, 즉 겸임 공관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태리의 겸임 공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당시 유재흥 대사가 소위 이스라엘의 겸임 대사로 신임장을 제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1971년에 유재흥 대사가 임기를 마치자 그 다음에 그 겸임 대사조차 지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 쪽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1971년부터 겸임대사조차 임명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표시를 했고, 우리 박 대사님께서도 녹취록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그 프레셔는
계속 그 조금씩 에스컬레이트 되어왔던 상황이었다가 결국은 1978년 2월에 약 7년 정도, 그러니까 겸임대사 임명을 보류한 지 7년 정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전격 통보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이런 그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나는 결국 한국이 그 사우디나 이런 그 아랍 쪽 산유국 쪽의 압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주한 공관 철수를 은연중에 이렇게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정반대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일종의 주한 공간 폐쇄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에 조우하게 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급히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냈다 하는 또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컨텍스트의 루머였는데 박 대사님의 증언과 또 그 당시에 오갔던 전문들을 쭉 분석을 해본 걸 그것은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랍권과의 관계는 주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주 대사 임명도 안 하고 상주 공간 설치 안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아랍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오일 이스라엘 보이콧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건설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당시에 한간에 돌았던 여러 가지 루머나 그런 것들과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때 1978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사실은 그 메나셈 베긴 당시 이스라엘 수상과 안와르 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이 그때 이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피타를 펼치면서 사실은 과거의 아랍 민족주의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서 그 대결 구도를 형성했던 그 국면에서 탈피해서 뭔가 이집트를 좀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막 한참 무르익어갈 때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소위 중동 평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도 굉장히 아랍 외교라든지 이스라엘 외교에 있어서 뭉치는 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관리해 오다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주한 대사관 폐쇄했다고 하는 쪽으로 일종의 그 전격적인 그런 조치를 저희가 받아야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윤하성 차관이 2월 16일에 대사를 불러서 상황을 묻고 막 이런 일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17일에 저희 본부에서 청와대로 보고했던 보고서 1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북괴와의 대립을 어떻게 아랍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경제적으로 지금 한 이스라엘 관계에 비해서 한 아랍 간의 어떤 경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제외하고라도 약 당시만 해도 30억 불에 달하는 그런 커머디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350만 불 정도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개국과 21개국 30억 불과는 사실 수치에 있어서는 이거는 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최창민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남식 교수님의 발표는 외교사에 묻혀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고고학적 발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라고 하는 것이 발표자가 사용한 사료가 공개 외교 문서와 구술이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비밀 문서로 분류되었던 비공개 문서의 비밀 해제와 더불어 우리가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 오늘 맛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당시 사건 관련 당사자의 박동순 대사님의 구술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 기술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자 이전에도 구술을 통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역사를 후세에게 알려왔습니다. 구술이 문자로 전환하면서부터 쓰기는 기억을 파괴했고 인간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구술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텍스트 중심의 역사를 비판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기억이 없으면 인간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텍스트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적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내적인 기록 수단과 기록이라고 하는 외적인 기록 수단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이 오늘 임남식 교수 얘기대로 진정한 내러티브, 진정한 히스토리는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도 기억의 빛이 꺼져갈 때 다시 어두움은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그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외교사 연구센터의 이런 학술대회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임남식 교수의 발표에서 아랍-이스라엘 갈등 변수가 국제사회의 중동 외교에 있어서 항상 고민의 주제인 것은 과거나 오늘과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아마 극명한 사례가 오늘 발표의 주제였던 1978년 이스라엘 외무부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통보 사건이라고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정치 외교적 배경과 경위는 물론 당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 과정 또 이를 통해서 본 70년대 대중동 외교 현실까지 이 발표자는 상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토를 달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당시에 우리 외교부의 판단 혹은 그 행동 이것은 매우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주도적이기까지 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지니는 더 큰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 대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서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해 전에 썼던 논문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수교 이스라엘과 수교 배경 과정을 조금 좀 덧붙이는 것도 토론자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62년도에 비교적 빠르게 외교가 수교가 열립니다. 이집트가 1961년 12월, 이스라엘이 62년 4월, 요르단이 62년 7월, 모로코가 6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가 62년 10월, 이란이 같은 해 같은 달, 튀니지가 69년 3월 등 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수교 관계는 상당히 일찍 열렸다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상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쓴 2008년도의 논문에서도 사실은 오늘 임남식 교수님 발표와 비슷한 형식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위 구술사와 텍스트를 함께 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수교를 열 때 특사로 파견되었던 강기천 장군, 당시에 합참의 전략 정보국장을 역임하신 분이신데 62년도 물론 4월에 수교는 됐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특사로 64년 6월에 이스라엘 방문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었던 이삭 라빈과 면담을 하고 그와 관련된 구술을 저도 한 5일에 걸쳐서 녹취를 하고 또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도 제가 얻고 해서 아직도 사료로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뭐 제가 인용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62년도 이스라엘과 외교를 수교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사님께서도 구술의
증언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의 그 민족 부흥이라고 하는 그 열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찾고 있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와 관련된 그 증거들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아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유효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유대인 이미지의 정치화 이렇게 제 논문에서는 규범화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히 그것도 외교적인 측면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이스라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의미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사족을 달았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밝히고 있듯이 78년 1월 이스라엘 주한 대사관 폐쇄 통보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훗날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외교적 실수, diplomatic mistake라는 말을 공동연히 말하고 했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저 자신도 92년 이스라엘 외교 관계가 재개된 이후 한국에 부임한 역대 여러 이스라엘 대사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저는 여러 차례 이 용어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기록에는 이스라엘 쪽 자료의 기록에는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용어들은 외교가에서는 금기시되는 용어로 알고 있고 이런 용어를 썼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관 폐쇄 결정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예산 감축 조치는 명분이었던 것 같고 어쩌면 한국 정부의 대아랍 외교 정책 임남식 교수님은 소위 이것을 외교적 불균형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가 보다 학술적인 연구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상대국인 이스라엘의 미공개 외교 자료 등도 입수해서 분석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양국의 보다 객관적인 그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교사 연구자들과 후학들에게 매우 소중한 발표였고 발표자와 외교사 연구센터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용 교수님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임남식 교수님의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구술사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서 또 하나의 2차 자료인 외교 문서를 이용해서 논문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임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감히 약간의 코멘트를 한다면 두 가지 정도 키워드를 짚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실리외교라는 것입니다. 그 60년대 저희가 중동과 대사관계를 트면서 외교관계를 트면서 당시 한국은 방공국가였습니다. 베트남 파병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사 파견을 미루었다. 그리고 그걸 겸임대사를 보내지만 2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에 북한에서 아주 신중한 대응을 했다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본은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오페크 기구로부터 석유를 수출하지 않는 말하자면 적성국가 그룹의 지정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임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한국이 그 명분은 방공국가였지만 현실에서는 실리 외교를 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외교의 자율성 증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탈냉전 그리고 우리의 이제 국력 신장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 외교가 조금 더 전방위적인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 않은가 하는 부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례인 김대중 정부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마상현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교수님 가능하면 20분 넘지 않는 부분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의 나상현입니다. 저는 작년 딱 요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양성철 전 주미대사를 모시고 5회에 걸쳐서 부술사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 대사님과의 부술사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한미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6월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부술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성철 대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커리어 디플로맷은 아니십니다. 본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으로서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15대 국회에서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는 국회에 들어가는 대신 주미대사로 임명이 돼서 2000년부터 2003년 초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실 양성철 대사님과 부술사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성장부터 교육 그리고 교수 시절, 국회의원 시절 이 시기까지를 모두 포함을 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늘의 발표에 있어서는 양 대사님께서 이제 대사로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양성철 대사께서 활동을 하셨던 대사로서 활동을 하셨던 시기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미대사를 임명을 받은 것은 2000년 5월이고요. 임명받기 전에 아마 주미대사도 임명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귀뜸을 받은 4월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햇볕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미외교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의 대미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성철 주미대사의 입을 빌어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은 비단 양 대사님 개인의 활동에 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DJ 정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양성철 대사께서 과연 무슨 관계가 있었던가 그 사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즉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그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혹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점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좀 의외의 대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93년도에 사실 이제 92년도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실패를 하고 케이블 시대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아태재단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요 당시에 교수 7명을 특별히 아태재단 추진하는 측에서 불러서 당시에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햇볕 정책의 전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때 양성철 당시 교수의 신분이었을 텐데요. 이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햇볕 정책이라는 게 햇볕을
관계를 녹여가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북한이라는 체제가 과연 그렇게 햇볕을 쬐는다고 녹을 만한 그런 체제냐. 여기는 엄동설안이다. 이 엄동설안에 햇볕을 조금 쬐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쬐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비판적인 또는 이제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2000년에 햇볕 정책을 이제 정력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점에 양성철 교수께서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는 이제 말을 들 정도로 이제 햇볕 정책을 홍보하고 또 선전하고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양 대사님께 과거의 입장과 당시 대사로서 활동하실 때의 그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가 있습니다. 이때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엄동설안이었던 그 한반도 또는 엄동설안이었던 북한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의 분위기는 엄동설안을 벗어나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온기가 느껴지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대사로서 부임을 2000년 8월에 하시게 되고요. 2000년 8월에 부임을 하고 2000년 9월에 바로 뉴욕 유엔 총회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외교관으로서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그 중요한 회담을 치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 싶었는데 당시의 그 정치적인 한미관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외교부 직원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얘기의 내용은 대체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었고 주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김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김정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이러한 그 어떤 점이 상당히 미국 측을 또 안심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북미관계의 갑작스런 그 진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대사로서 그 양승철 대사께서 역점을 두고 활동을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를 미국의 조약으로부터 구하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2000년 후반에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 9일에 그 북한의 국방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제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한국의 굉장히 친절한 설명도 해주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일에서 25일에 당시 이제 국무부 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가 평양 방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으로 또 초청을 했습니다만
클린턴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양성철 대표께서 꽤 재밌는 일반적으로 잘 얘기가 되지 않는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당시 이제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외교적인 치적이 될 수 있는 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활용점정의 차원에서 방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와 관련해서 좀 의외의 대답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관계 개선 대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개선에 좀 더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옆에 중동 전문가들께서 자세히 가지고 계시고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구술사 내용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피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진전이 됐고 특히 이스라엘 측의 양보로 그러한 그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이 내놓았던 양보보다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요구를 했고 결국 그래서 이 피스 프로세스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귀중한 시간을 소진시켜버리는 효과를 낳았고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문제 또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쏟을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효과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가 클린턴 대통령이 그 방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정일을 대신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역사의 전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해 2000년 11월에 이제 열렸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후에 한미 관계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한미 관계와는 또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양승철 대사께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과 저쪽. 피레네 산맥이 이제 유럽, 스페인 북부에 있는 그런 산맥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다른 상황을 표현하는 반영구가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시기가 피레네 산맥의 이쪽이었다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는 저쪽으로 가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경험을 대사로서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당시에 미국 정가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또 상당히 정책적인 혼선, 아직 정책적인 정리가 좀 덜 끝났던 것도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파월 장관이 클린턴 정부가 끝난 지점에서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게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신호들을 우리 정부에서 좀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도 3월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은 의도했던 바는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파월 장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날 정상회담이 있었던 오찬장에서 자리를 미리 끄면서 밖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단에게 자신이 이전에 했던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보면 취소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는 소위 과감한 접근이라는 것을 이제 내놓게 되고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 대사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하고 또 2002년도 되면서 소위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문제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번 더 정세가 다시 한번 급전직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2002년 9월에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당문단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뒤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 보게 되면 이때의 켈리의 방북은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햇볕 정책에 있어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켈리 방북단이 그래서 2002년 10월 3일에 서울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 뒤에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 방북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양성철 대사의 진술에 따르면 양 대사님도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방북 멤버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서울로 강석주를 만나는 상황에서 강석주가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도 있다. 더 강력한 무기라도 주권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것을 켈리 일행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대로 본국에 보고를 하고 보고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서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성철 대사님의 진술에 따르면은 서울에 돌아온 켈리 일행이 당시 이제 임동원 씨하고 임동원 대통령 특보 그리고 임성준 수석 그리고 수석 등 이제 김대중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고요. 이때 우리가 대화록을 요청을 했지만 켈리 일행이 이제 대화록을 제출하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되고 그리고 햇볕 정책은 거의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보게 되면 한국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에는 그야말로 봄날과 같은 상황을 겪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갔고 결국 켈리 방북과 함께
대한 확인과 함께 궁극적으로 햇볕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의 선언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이 내러티브가 구성이 됩니다. 중경국은 글쎄 중국 사람들이 이걸 중등 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강국의 반열에는 올랐지만은 그 힘의 크기는 여전히 중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어느 정도 신장된 국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할 수 없는 게 뭔가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2000년에서 2002년의 대미 외교 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대미 외교는 상당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양성철 대사님의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추후에 외교사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상현 선생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수영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영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 교수님의 이 글을 읽고 제가 뭐 특별히 질문거리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대신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그 양성철 대사님의 심경이 매우 복잡했겠다. 왜냐하면 지금 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햇볕 정책이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이죠. 그 이후에 주미대사로 부임하셨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 2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햇볕 정책을 미국 쪽에 잘 설명하느냐. 2번째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서 한반도에 얼어붙은 그 언동설안을 녹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시간이 사실상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 아까 이제 마 교수님은 이제 사망 선고 그거를 몸소 이제 지켜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인으로서 한 2-3년에 걸쳐서 그걸 직접 지켜본 그 양 대사님의 어떤 심경이 매우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로 이제 이거 연결해서 이러한 어떤 외교사의 특히 구술사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적 맥락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기록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한국 정부하고 지금 그 미국 정부의 DJ 정부 때 보면은 민주당과 한국의 어떤 그 DJ 정부 때의 어떤 대북 정책의 방향이나 노선이 보통 우리가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게이지먼트에서 우리는 그걸 이제 대북 포용 정책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북 관여 정책.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피레네 산맥의 이쪽 저쪽. 그리고 왜 이게 뭐 루키 산맥도 아니고 진짜 왜 유럽 스페인 쪽에 있는 피레네 산맥일까?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의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양성철 대사님의 그 이 외교사 구술이 뒷부분은 좀 많이 아직 이게 그 비밀 해제 차원인지 아니면 아직 그 30년이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마 교수님이 좀 감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상당히 급박하고 우리가 알게도 그 이제 부시 행정부 등장 특히 2001년 9.11, 2002년 연두교설에서 아기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대선 준비.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한국의 많은 그 외교안보 학자라든가 관료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한미 관계 이 상태로 안 된다. 뭐 파탄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을 상당 부분 많이 방문한 게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몸소 경험하신 그 양 대사님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의 제약이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2002년 여기서 나오지만 고농축으로는 그러니까 2002년 10월 제2차 한반도 위기, 그다음에 2003년 1월 북한이 IAEA 탈퇴, 그다음에 그 사찰관 추방, 그다음에 이제 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대북 옵션에서 군사적 옵션도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 게 좀 아쉽고, 더 하나 아쉬운 거는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동맹제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한미 동맹 부분의 논의가 좀 안 나오길래 좀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마 교수님이 던져주시,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마 교수님의 그 양승철 대사님의 어떤 그 구술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한미 관계죠. 이 3자 관계에서 나타나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이게 외교적 과제일 수도 있고, 학자들의 어떠면은 정책적인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데 던져주는 과제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상 이제 대북 정책이나 그 한미 동맹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정책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대북 포용 정치나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관여 정책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일 한미 간의 양 정부의 동일 시기에 집권한 양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또는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서 그 정책 방향이나 노선이 틀릴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국가 이익이 충돌이거든요. 근데 국가 이익이 충돌이지만 우리가 그 한미 관계라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 그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어떤 국가 이익만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게 없는 현실이라면, 이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는 지금 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그 한중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우리한테 놓인 지상 최대의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관계에서 양 대사님의 어떤 구술사에서 특히 이제 마 교수님이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던져주는 최대의 어떤 핵심 포인트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선생님 아주 이 압축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마 교수님의 김대중 정부의 한미 관계 사례를 들으면서 논문에서는 다루셨지만 발표에서는 좀 생략하신 것 같아요. 구조와 에이전트라는 그 구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우리의 정책 역량 사이에서의 갈등 내지는 차이가 우리 외교에 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이 외교 정책과의 그 간극이 커졌을 때 과연 그러한 외부 환경적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같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보통 순서대로 하자면 여기에서 발표자분들의 대응이 한번 있어야겠지만 오늘 플로어에 많은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플로어 의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일단 플로어 오픈해서 의견을 받고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두 분 발표자분께서 대응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의견을 요점 형식으로 압축해서 2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플로어를 오픈하겠습니다. 박동순 대사님께서 뭐 코멘트를 하시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그 박동순 대사님 이어가지고 카이로 총영사로 부임했다가 수교를 했는데
그 한국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또 이집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그쪽을 다 같이 봐야 중동 전체에 대한 그 상황 인식과 거기에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아까 최창모 교수께서 우리가 일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하고 수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에집트는 빠져 있어요. 62년에 됐던 것은 외교 관계가 아니고 영사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전체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앞서가서 그러한 이스라엘하고 수교가 일찍이 되고 그와 동시에 그 중동 지역의 맹주인 이집트하고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것이 외교에 굉장히 큰 부담. 그러니까 중동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외교를 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게 그 후에 30년이 넘게 95년에 수교가 됐으니까 저희 있을 때 됐는데 우리 또 박 대사님도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상황 변화가 그렇게 됐고 78년에 이스라엘이 그 주한 이스라엘 공간 폐쇄할 때도 그때가 굉장히 대이집트 외교는 혹이었을 텐데 그것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하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항상 다른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에 크게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그 중동 상황을 통해서 자기에 맞게끔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외교에 제약과 여러 가지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북한은 이미 그 폐쇄할 때 그 전에 73년도 제4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를 결정적으로 도와줬고 또 그 도와준 것이 우리 한국과 이집트하고의 그 수교 노력.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이집트에 대해서도 수교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조명이 있어야 우리의 그 재중동 정책에 대한 그림이 더 확실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다른 측면, 한 이스라엘 관계가 다른 데 미치는 영향도 같이 이렇게 조명을 해야 중동에 대한 정책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상황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수교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양성철 대사가 준비 대사할 때 저도 외교안보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성준 대사고 전에 제가 수석을 했는데 그 문제도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외교가 굉장히 지금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햇볕 정책도 그렇게 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하고의 관계에 그 최대로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것은 9.11 사태 이후에 악의 축에 할 때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되고 해서 아까 그 피레네 산맥 저기 하게 됐을 때 케리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북한이 반응을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정책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요소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 한국과 미국
그런 측면 가지고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 좀 그게 그러한 요소를 감안을 해야 돼. 아무리 우리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엉뚱하게 반응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책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찰할 때 그러한 다 같이 그러한 요소들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트리지 대사와 대만 대표를 했던 황영우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외교 공개 문서를 하는데 한 1년간에 관여했습니다. 제가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데 관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그 많은 탭을 전문을 파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제가 외교부 출신으로서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공개 문서를 공개하면은 결국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분들이 외교학계에서 외교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일 텐데 과연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시사 선정을 했느냐 하는 데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외교사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발표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외교 문서를 보시고 외교를 했는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다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외교 공개를 하는데 큰 발전이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외교사를 전공하시는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을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 문서에 다 나타나는가. 이런 각도에서 상당히 비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성승 대사님하고 양성철 대사님을 구술로 해서 의견도 해서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외교 문서를 정리하다 보면은 사실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맹점을 보고 하면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정보가 그 사안의 발생 국가의 대사하고만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전 공간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다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한 이스라엘 공간을 폐쇄했을 때도 여러 나라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반응도 거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교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걸 잘 개발해서 더 발전시키려면은 아랍 국가라고 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의 태도는 어떤가, 시리아의 태도는 어떻고, 요르단의 태도는 어땠는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터키는 어땠는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학자분들께서는 그런 점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외교 공개를 할 때 그런 전반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대사만을 구술할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다른 대사도 좀 관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다른 나라 대사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고 또 한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미국의 태도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데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봤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요망사항 이런 거를 좀 진술해 주셔야 앞으로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작업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를 많이 높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겠지만은 이 외교 문서의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관련해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사님 아주 귀중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외교문서 공개제도의 한계 그리고 균형 잡힌 다각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연구자로서
급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시간대로 하자면 이미 끝났을 시간입니다만 이 세션이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주최 측의 그 전량으로서 30분까지 하고 제2세션은 40분에 시작하는 식으로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사님,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만찬 시간도 준비를 했고요. 또 휴게 시간에 발표자, 토론자분들이 가지 않고 계속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필요한 의견, 질문이 아니시면 나중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꼭 필요한 질문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2분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있으면 이 논문의 한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관철수라는 아주 초강수를 둔 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자충수를 두고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하는 이 후유증을 크게 남긴 그런 결정이었었는데, 왜냐하면 80년대 들어오면서 곧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하는 이 교섭을 굉장히 집요하게 왔습니다. 이 동경에 상주하는 이스라엘 대사가 매달 한국에 와서는 제발 대사관 다시 개설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근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끌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정말 뭐 외무장관이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큰 이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그 포인트를, 그리고 그 공관을 다시 개설을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긴 세월 허락하지 않으면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견뎌왔던 그 외교사적 측면을 한번 같이 고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프로에서 세 분의 코멘트 그리고 질문 그리고 토론자의 의견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발표자 두 분께서는 가능한 한 3분 이내에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임남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사님 그 귀한 코멘트는 그냥 뭐 인사치레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이제 학자들이 책상 물림하면서 사유 속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직접 부딪히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이집트는 중동에 있어 사우디, 이란, 이집트는 맹주를 경쟁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봇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뭐 당연히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집트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80년대 말에 이집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카이로 대학에 가면 모두 다 교수들은 주체사상 전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이집트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집트 관계보다는 훨씬 더 앞서갖고 규모가 달랐고요. 그 이유는 1955년에 반둥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소위 비동맹 운동을 주도했던 나셀이 김일성과 이제 만났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동 전쟁에 있어서 북한군의 일정 정도의 관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주로 아랍의 공화정 국가들은, 왕정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가까웠지만 공화정 국가들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걸리는 그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그대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칭찬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또 박 대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구술을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이라면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야 될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 공관철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희가 그 당시에 대응했던 만들어졌던 보고서라든지 전파라든지, 그리고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문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것과 같은 컴파일된 전문을 다 봤는데 그 아랍국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즐기고 이런 거는 당연했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여론을 그 당시에 우리 공관이 추적을 했었는데
전혀 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었고 오히려 미국은 중동 문제는 거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상의 모든 게 지금 다 눈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조금 그냥 넘어갔던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저희가 청맹관이처럼 한 이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호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건 반드시 제가 논문을 다시 리바이스해서 나중에 다른 기회에 출판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박동순 대사님이 1978년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중동과장이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초대 이스라엘 상주 대사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선 78년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셨던 것과 시간이 한참 지난 후 92년에 공관장으로 다시 부임하시면서 그 사건을 회고하시면서 보셨던 시점을 달리하면서 봤던 것들을 저는 그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공간 차원에서 조감이 아니라 시간을 달리해가면서 하나의 사건을 자꾸 회고하면 또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또 다르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이제 외교부에서도 많은 외교부 대사님들, 공관장 역임하신 분들, 간부들을 이런 어떤 차원을 가지고 그 이슈를 쭉 한번 같이 추적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을 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마상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정우 선생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미대사관에 한번 가서 지금 안호영 대사님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안 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성철 대사께서 아마 주미대사 중에서 가장 고생한 주미대사가 아니실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신 걸 들었는데요. 아마 부시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또 한편으로는 DJ 정부가 계속해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엇박자의 시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태도겠냐 하는 그 질문은 아마 비단 2000년, 2002년 이때 그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번 겪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아까 이제 북한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과연 DJ 정부가 이제 부시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을 좀 우리가 우리식으로 많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과신했던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과신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DJ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요 상당한 그러한 햇볕 정책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외교에 있어서 필요한 유연성을 좀 상실했던 것은 아닌가. 또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 놓고서 만약에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미국을 바꿔놓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소외를 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소개드린 2001년도 3월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요.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디스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그 회담인데요. 그러한 정상회담을 굳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일도 사실 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2002년에 켈리가 방북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는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꿔놓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고군분투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조금 속도 조절일까요, 수위 조절일까요,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성철 대사님 얘기를 제가 사실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사실일거나, 예를 들면은 2002년도 켈리 방북 관련해서 당시에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했던 데니스 트로비
연합뉴스하고 해서 그 당시 얘기를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게 되면 자기는 뭐 스트로크 경우에도 상당히 뭐 매파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평양에서의 그 뭐랄까요 충격,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혀 뭐 작구를 바꿨다거나 뭐 없는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를 좀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진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성철 대사님께서 또 거짓말하는 느낌이 또 저는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그 각각의 진실 속에 진짜 진실은 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2001년도에 이제 악의축 발언이 나온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과 하고 그 다음에 도라산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양성철 대사님의 뉘앙스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부시 행정부를 좀 그래도 설득을 해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또 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들여다보면 부시 행정부는 당시에 그 이라크하고의 전쟁에 굉장히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이런 해석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좀 요약을 하자면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에 우리의 대미 정책이 너무 한 방향으로, 또 한쪽에서는 전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줄 입장이 아니었는데, 들어줄 자세가 전혀 안 됐는데 자꾸 들어라고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글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했던 만큼 또 실망도 컸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실망의 크기가 이후에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또 자양분이 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또 판단도 들어서요. 우리가 그 대외 정책을 편에 있어서 그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그 문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야말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말 잘 가리는 것이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 추가하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세 분 대사님 코멘트만 제가 그 답을 하고 우리 정작 지정 토론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 구술사의 의미와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최 교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문제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에 비단 뭐 이스라엘 아랍 문제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서도 그 외부에 계신 학자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62년에 저희가 이스라엘 수교가 있었지만 동시에 아랍권과도 굉장히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때는 사실 이제 61년에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리 스스로의 프레젠스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처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키부츠 모시아부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국가를 일으키고 중흥시키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벤치마크로 아마 박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료는 조금 더 찾아서 나중에 가능하면 논문을 좀 발전시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사례는 시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교훈이 지금 우리의 외교 정책에 주는 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민족은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현명한 민족은 역사로부터 배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역시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 그걸 통한 정책 대응을 꾸준히 함으로써 결국은 외교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께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고요.
좋은 발표 토론해 주신 분, 그 플로어에 참가해 주신 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